여러분, 혹시 63번째 생일을 혼자 보내본 적 있으신가요? 케이크 위에 촛불 하나 켜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혼자 부르는 기분이 어떨지 상상해보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혼자 살던 다나카 아야코 할머니죠. 10년 전 이혼한 후 자녀도 없어. 완전히 혼자가 된 이분이 어떻게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63살이라는 나이에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이 TV에서 본 한국 아주머니의 웃음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다나카 아야코입니다. 올해 63살이죠. 일본 후쿠오카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오늘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63번째 생일. 아침에 일어나서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날짜가 보이더라고요. 아, 오늘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있었어요. 자녀는 없었지만 그래도 둘이 함께 조촐하게 생일을 챙겼었거든요. 작은 케이크 하나 사다가 촛불 켜고 축하했죠. 하지만 10년 전 이혼한 후로는 생일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날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하루 종일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거든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편의점에 갔습니다. 작은 케이크 하나를 골랐어요. 가장 작은 사이즈였죠. 직원이 생일이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라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조차 어색해졌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고 예쁜 케이크였어요. 위에 초 하나를 꽂았죠. 성냥으로 불을 붙이고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혼자 불러봤어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는데 너무 쓸쓸했죠. 그때 TV를 켰습니다. 뭔가 소리라도 들리면 덜 외로울 것 같아서요. 우연히 한국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전통시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죠. 화면 속에서 한 아주머니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가가더니 밥 안 먹었어? 이거라도 먹으라고 하면서 김치를 건네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식을 나눠주다니.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주머니의 표정이 너무 따뜻했어요. 진짜 가족을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언제부터 그런 따뜻함을 잊고 살았을까요? 화면 속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펑펑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왜 저 사람의 한마디가 나를 이렇게 울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계속 그 아주머니 생각이 났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저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어본 게 언제였나 싶었죠. 어쩌면 한 번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보자고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63년 살면서 이렇게 충동적인 결정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평생 외국 여행 같은 건 생각해보지도 못했어요. 여권도 없었죠. 먼저 여권부터 만들어야 했어요. 부산행 비행기표를 찾아보니 생각보다 비싸지 않더라고요. 2박 3일 여행이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정말 예약해도 될까 싶었죠. 하지만 어쩐지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예약 완료. 화면에 예약 확인서가 뜨는 걸 보니 실감이 났어요. 이웃집 미즈노 아주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야코상, 정말 혼자 가시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시는데 저도 사실 무서웠어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어서요. 답답해서요라고 대답했는데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죠. 짐을 쌌습니다. 작은 캐리어에 옷 몇 벌, 작은 사진첩, 약간의 현금, 그리고 손때 묻은 머플러 하나. 사진첩에는 젊었을 때 남편과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왜 가져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뭔가 가져가고 싶었어요. 공항에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 번쯤 나도 누군가의 따뜻한 눈길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김해공항에서 비행기에 탔어요. 창가 자리였는데 창밖을 보니 구름이 예뻤어요. 63년 살면서 처음 본 하늘이었죠.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러 가는 기분이었어요. 부산에 도착했어요. 김해공항에서 나오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한글로 된 간판들, 들어보지 못한 언어들, 다른 냄새까지. 택시를 타고 자갈치 시장으로 갔어요. TV에서 본 그 시장이 바로 여기겠구나 싶었죠. 택시 기사 아저씨가 일본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본어로 내라고 대답했더니 웃으시면서 뭔가 말씀해 주시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시장에 들어서니 정말 복잡했어요. 사람들이 우글우글하고 상인들이 큰 소리로 뭔가 외치고 있고 생선 냄새, 음식 냄새, 사람들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저는 그 사이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한참 헤맸어요.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고요. 결국 벽에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거든요. 이렇게 무작정 온 제가 바보 같았죠. 주변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아마 일본인인 걸 알아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말을 걸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할머니가 다가오시는 거예요. 나이가 저와 비슷해 보이셨는데 얼굴이 정말 자상하셨어요. 주름이 많으셨지만 눈이 따뜻했죠. 어머, 왜 여기 앉아 있어? 춥지 않아?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톤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분이 제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더니 어디론가 데려가시는 거예요. 작은 호떡 가게였습니다. 기름에 지글지글 구워지는 호떡들이 맛있어 보였어요. 할머니가 호떡 하나를 사서 제게 건네주시더라고요. 이거나 먹으라고 하시면서요. 호떡을 받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뜨거운 호떡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그 온기가 제 손에 전해지는데 왜 이렇게 울컥한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달콤했어요. 속에서 설탕이 흘러나왔죠.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맛도 맛이지만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더라고요. 말은 안 통했지만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지. 정말 할머니 손길 같았어요. 처음이었어요 라고 일본어로 중얼거렸죠. 제가 배고파 보인다고 누군가 뭘 건네받은 게. 할머니는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셨겠지만 계속 웃어주셨어요. 그 웃음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마음 언제 느껴봤나 싶었어요. 다음 날 점심때가 되었어요. 배가 고팠는데 어디서 뭘 먹어야 할지 몰랐죠. 일본 음식점을 찾을까 하다가 그냥 한국 음식을 먹어보기로 했어요. 시장 골목을 걸어가다가 작은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운영하시는 것 같았어요. 들어가서 메뉴판을 봤는데 한글이라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림도 없고 글씨만 적혀 있었어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식당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제가 당황하고 있는 걸 보시더니 괜찮아, 괜찮아라고 하시면서 어디론가 데려가시는 거예요. 다른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이었어요. 아저씨 둘, 아주머니 하나가 앉아서 식사하고 계셨죠. 할머니가 같이 앉아서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자리를 내어주시는 분위기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다니.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일본에서는 혼자 와서 혼자 먹고 조용히 나가는 게 당연했어요.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뚝배기에 끓고 있는 모습이 맛있어 보였어요.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아하고 소리가 나왔어요. 이렇게 진한 맛이 날 수가 없었거든요. 일본 된장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옆에 앉으신 아저씨가 김치를 제 앞으로 밀어주시더라고요. 맛있어, 먹어봐라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는 계란말이를 하나 더 갖다 주시고 아주머니는 밥을 더 퍼주시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런 식사가 있구나. 혼자 먹지 않아도 되는 밥이 있구나. 일본에서는 항상 혼자 먹었거든요.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집에서 혼자. 가끔 식당에 가도 조용히 혼자서만 먹고 말없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말은 안 통해도 자꾸 음식을 나눠주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제가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더니 할머니가 더 퍼주시는 거예요.
많이 먹어라고 하시면서요. 그 순간 또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이런 식사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요. 가족도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다니. 부산에서 이틀을 보내고 경주로 갔습니다. 역시 혼자 가는 여행이라 막막했지만 뭔가 용기가 났어요.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경주 불국사를 구경하고 돌담길을 걷고 있었어요. 정말 예쁜 길이었죠. 한국의 전통 가옥들이 줄지어 서 있고 돌담이 운치 있게 이어져 있었어요. 사진도 여러 장 찍었죠. 그런데 돌이 울퉁불퉁해서 조심해서 걸어야 했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특히 무릎이 좀 안 좋았어요. 그때였어요. 발을 헛디뎠나 봅니다. 돌에 걸려서 그대로 넘어져 버렸죠. 무릎이 돌에 부딪혀서 많이 아팠어요. 손목도 좀 까졌고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바지가 찢어지기까지 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주변에 사람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 지나가던 노부부가 달려와 주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였는데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나, 다쳤네. 어디 아파? 할머니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제 무릎을 닦아주시기 시작했어요. 피를 닦아내면서 아프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제 어머니가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어디론가 뛰어가시더니 약국에서 밴드를 사오셨어요. 그것도 큰 걸로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상처에 발라주시는데 정말 어머니 손길 같았어요. 괜찮아? 많이 아파? 병원 갈까?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걱정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고개를 저으면서 괜찮다는 뜻으로 손을 흔들었죠. 할아버지가 제 팔을 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걸어보라고 하시더니 제가 절뚝거리는 걸 보시고는 또 걱정하시는 거예요. 결국 둘이서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버스가 올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주시기까지 했어요. 10분도 넘게 기다려주셨죠. 버스에 타기 전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말은 안 통했지만 그 손길이 정말 따뜻했어요. 말이 안 통해도 그 손길이 정말 따뜻했어요 라고 중얼거렸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3박 4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뭔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후쿠오카 집에 들어서니 예전보다 더 허전하게 느껴졌어요. 조용하고 쓸쓸했죠. 한국에서는 매일 누군가와 대화했는데 여기서는 말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여행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그날그날이 생각났어요. 호떡을 건네주던 할머니, 된장찌개를 퍼주던 식당 아주머니, 제 무릎을 닦아주던 경주 할머니. 그런데 이상한 건 사진보다 사람들 얼굴이 더 선명하게 기억났다는 거예요. 모두 따뜻하게 웃고 있었죠. 진짜 가족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한국에서 저는 달랐어요. 뭔가 살아있는 기분이었죠.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느낌? 한국에서 난 사람 같았어. 내가 필요한 사람 같았어. 혼자 중얼거리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부터 한국 방송을 찾아서 봤어요. 한국어가 듣고 싶었거든요. 물론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 억양이 좋았어요. 따뜻한 느낌이 들었죠.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한국말을 배울 수 있을까? 63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가능할까? 집 근처 구청에 갔어요. 한국어 무료 강좌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외국인을 위한 강좌가 있더라고요. 저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접수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63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니. 주변 사람들이 다 젊었어요. 첫 수업 날이었어요. 선생님이 안녕하세요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따라하는데 발음이 어색했죠.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괜찮아요를 배웠어요. 그 순간 한국에서 들었던 그 말들이 떠올랐죠. 호떡 할머니도, 식당 아주머니도, 경주 할머니도 모두 괜찮아라고 했었어요.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야 그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모두 저를 걱정해주는 말이었구나.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보자고요. 아예 이주를 하는 거죠. 이번에는 정말 큰 결심이었어요. 집을 정리하고 부산에 작은 원룸을 구했죠.
외국인 등록 절차도 밟았고요. 연금도 한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수속을 밟았어요. 60년 넘게 살던 일본을 떠나는 게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을 다시 느끼고 싶었거든요. 매일매일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었어요. 부산에 정착한 후 첫 번째로 한 일이 자갈치 시장에 가는 것이었어요. 그때 호떡을 주셨던 할머니를 찾았죠. 할머니. 호떡 가게 앞에서 불렀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머, 그때 그 일본 아줌마네. 또 왔구나. 반가워하시면서 또 호떡을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한국어로 대답할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받은 호떡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에이 뭘 그런 걸 그래도 와줘서 반갑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첫 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64번째 생일이죠.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한국어 수업에서 친해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나이는 다들 저보다 어렸지만 정말 좋은 분들이었죠. 김 선생님, 박 아줌마, 최 아저씨. 모두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시장 상인분들과도 친해졌어요. 매일 장을 보러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면을 트게 됐고요. 호떡 할머니는 물론이고 채소 아주머니, 생선 아저씨까지. 생일 전날 밤이었어요. 시장 친구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야코 씨, 내일 시간 있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죠. 특별한 계획도 없었거든요. 다음 날 평소처럼 시장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작은 파티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야코 생일 축하해요. 종이에 손글씨로 쓴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김치, 미역국, 떡, 과일 같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고 호떡 할머니, 식당 아주머니, 한국어 수업 친구들까지 모두 와 있었어요. 심지어 경주에서 만난 할머니까지 연락해서 오셨더라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노래도 불러주시더라고요. 한국어로요. 박수도 치고 웃음소리도 가득했어요. 그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63년 인생에서 이런 생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 준 적이 없었어요. 진짜 가족들이 해주는 것 같았죠. 여기에 와서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울지 마, 기쁜 날인데라고 하시면서 웃어주셨어요. 미역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다고 배웠거든요. 엄마가 낳아준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그 미역국이 어머니 손맛 같았어요. 제 어머니는 3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맛이 났어요. 따뜻하고 깊은 맛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고개를 숙여서 인사했어요. 이분들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케이크도 준비해 주셨어요. 작은 케이크였지만 촛불이 64개나 꽂혀 있었어요. 소원 빌어라고 하시더라고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이 따뜻한 사람들과 오래오래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촛불을 불었어요.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렸죠. 그 소리가 제 가슴 깊숙이 울렸어요. 한국에 온 지 이제 1년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있어요. 시장에 가서 할머니들과 인사하고 한국어 공부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때로는 한국어를 못하는 일본 관광객들을 도와주기도 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해요. 가끔 후쿠오카 집 생각이 나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63살에 새로 시작한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거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맞나 봐요. 어제는 시장에서 새로 온 일본 관광객을 도와줬어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서 괜찮아요.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죠. 그분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한국어를 하니까요. 어떻게 한국어를?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길을 안내해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분도 감동하시더라고요. 저도 용기를 내볼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오늘도 호떡 할머니 가게에 들렀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오늘도 왔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왔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죠. 이제 이곳이 제 집이니까요. 제가 속한 곳이니까요. 할머니가 아야코가 와서 우리 시장이 더 밝아졌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구나 싶었거든요. 저녁에는 한국어 수업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일본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기로 했거든요. 오니기리하고 된장국을 만들 거예요. 한국식으로 조금 바꿔서요. 여러분도 혹시 혼자라고 느끼신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저처럼 63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거든요. 어디서든 언제든 따뜻한 사람들은 있어요.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분명 새로운 인생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도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러분의 따뜻함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그런 따뜻함을 받았듯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유럽 패션계에서 7년간 활동한 체코 모델이 한국에 와서 겪은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죠. 외모로만 평가받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존중을 받게 된 과정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반전이 숨어 있어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순간 한 명의 한국 의사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진정한 인간적 배려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찾게 된 카롤리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롤리나입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나 30년을 살았죠. 7년 전부터 유럽 패션계에서 모델로 활동해왔습니다. 프라하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중세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를 걸으면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죠. 카를교에서 바라본 프라하성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아름다운 도시가 점점 감옥 같았습니다. 모델이라는 직업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항상 외모만 이야기했습니다. 키가 크네요. 다리가 길어요. 얼굴이 작네요. 그게 전부였죠.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패션쇼 무대에 서면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지만 정작 저는 무척 외로웠습니다. 그들이 보는 건 제가 입은 옷이지 저 자신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패션쇼 리허설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디렉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카롤리나, 넌 예쁘기만 하면 돼. 생각은 하지 마. 표정도 바꾸지 말고.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생각도 있는 사람인데 말이죠. 하지만 패션계에서는 모델은 그저 옷걸이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모델들과의 경쟁도 치열했어요. 서로 견제하고 질투하는 분위기였죠.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동료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음 캐스팅에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들은 저를 트로피 같은 존재로만 봤고 여자들은 질투의 눈으로 바라봤죠.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녁이면 혼자 아파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프라하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점점 공허해져 갔습니다. 이런 삶이 계속될까봐 두려웠죠. 30살이 되도록 진정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다는 게 슬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룸메이트였던 안나가 추천해준 로맨스 드라마였어요. 이거 정말 재밌어. 한번 봐봐 하면서 말이죠.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아시아 드라마라니 뭔가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남자 주인공의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힘들어할 때 그냥 지나치지 않더라고요. 진심으로 걱정하고 마음을 물어보고 세심하게 배려해줬습니다. 이런 남자가 정말 있을까? 싶었어요. 체코 남성들은 감정 표현을 별로 안 해요. 무뚝뚝하고 직설적이죠. 사랑한다는 말도 잘 안 하고 여자를 배려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 속 남자는 달랐습니다.
점점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도 조금씩 배웠죠. 사랑해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같은 간단한 말들이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재밌었어요. 한국 음식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프라하에 있는 한국 식당을 찾아가서 김치찌개도 먹어보고 불고기도 시켜봤어요. 처음엔 매웠지만 자꾸 생각나는 맛이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한국 드라마 속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더라고요. 외모보다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K-팝도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신나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뮤직비디오를 보면 한국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 알 수 있었죠. 3개월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한국에 가보기로 한 거죠. 관광비자로 3개월만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많이 걱정하셨어요. 너무 먼 나라 아니니? 언어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살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제 결심이 단단했어요. 프라하에서의 삶에 지쳐있던 저에게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2023년 봄, 인천공항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공항부터 규모가 달랐어요. 프라하 공항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죠. 안내판도 영어로 잘 되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프라하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강남에 원룸을 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영어로 설명해주는 직원분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방은 작았지만 깔끔하고 필요한 건 다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원도 등록했죠. 강남에 있는 외국인 전용 학원이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한글은 글자부터 달랐거든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랐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어떤 제품인지 몰라서 헤맸어요. 지하철 노선도도 복잡했고요. 음식 주문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메뉴판이 한글로 되어 있으니 뭘 시켜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계속 김밥만 시켜 먹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길을 잃고 헤맬 때 모르는 아주머니가 도와주셨죠. 영어를 못하시면서도 몸짓으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시면서 웃어주시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어요. 지하철에서 길을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도 젊은 학생이 영어로 도와줬어요. 어디 가세요? 하면서 친절하게 알려줬죠. 심지어 함께 가는 방향이라며 데려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카페에서 실수로 커피를 쏟았을 때도 사장님이 화내지 않고 웃으며 닦아주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시면서 새 커피까지 다시 주셨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국어 학원 첫날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소개하라고 하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카롤리나입니다. 체코에서 왔어요. 모델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와, 모델이셨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체코는 어떤 나라예요? 이런 식으로 관심을 보인 거죠. 체코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반 친구들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죠. 모두들 한국어를 배우러 온 외국인이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한국 생활 2개월째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편두통이 계속됐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머리가 아팠고 걸을 때도 비틀거렸어요. 한국어 수업 중에 갑자기 쓰러질 뻔했습니다. 옆에 앉은 일본인 친구 유키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카롤리나,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도 모두 걱정하는 표정이었죠. 한국 의료 시스템을 잘 모르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학원 선생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좋아요. 외국인 진료도 잘해주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약까지 도와주셨죠. 서울대병원에 갔을 때 규모에 놀랐습니다. 체코 병원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접수부터 복잡했죠. 다행히 외국인 전용 창구가 있어서 영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역 서비스도 있었어요. 한국계 미국인 간호사가 통역을 도와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의사들 실력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초진을 본 후 신경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했어요. MRI를 찍어야 한다는 얘기였죠. 뇌혈관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혼자서 이런 큰 병을 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MRI 검사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무척 불안했어요. 체코에 있는 부모님이 생각났죠. 만약 정말 큰 병이라면 어떻게 하지?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가장 힘들었어요. 한국어 수업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고 밤에도 잠이 안 왔습니다. 드디어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 왔어요. 담당 의사는 김도윤이라는 분이었습니다. 37세 신경외과 전문의였죠. 키가 크고 눈빛이 따뜻한 분이었어요. 김도윤 의사는 통역사 없이도 영어로 직접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발음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천천히 말해줬습니다. 손에 혈관 기형이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제가 놀라는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수술 아닙니다. 성공률도 높아요. 모델도 사람입니다. 고된 직업이란 걸 알고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의사가 제 직업을 이해해주는 게 아니라 저를 한 사람으로 봐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체코에서는 의사들도 모델이라고 하면 별일 없을 텐데 뭐가 아프냐는 식으로 대했었어요. 김도윤 의사는 수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모형까지 가져와서 어느 부위를 어떻게 치료할 건지 보여줬어요. 수술 시간은 3시간 정도입니다. 회복 기간은 2주 정도요.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수술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 계시니까 회복 기간이 걱정되네요. 가족이 와줄 수 있나요? 체코에서 가족이 오기는 어렵다고 하니까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더 신경 써서 봐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체코에 있는 가족들은 멀리 있고 혼자서 큰 수술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한국어 학원 친구들이 문자로 응원해줬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김도윤 의사가 병실에 왔어요. 바쁠 텐데도 시간을 내서 온 거였죠. 내일 수술 잘 될 거예요. 제가 직접 집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수술 과정을 한 번 더 설명해줬어요. 마취해서 깨어나면 제가 바로 옆에 있을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런 말까지 해주니까 정말 든든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간호사들이 준비를 도와줬어요. 모두들 친절했고 영어도 조금씩 섞어가며 설명해줬죠. 구드럭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기도 했어요.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을 잃었는데 마지막으로 본 건 김도윤 의사의 안심시키는 미소였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김도윤 의사가 바로 옆에 있었죠. 잘 됐습니다. 완벽하게 제거했어요. 이제 회복만 하면 됩니다. 정말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김도윤 의사가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침 회진 때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들러서 상태를 확인해 줬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음식은 입에 맞나요? 불편한 건 없나요?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물어봤어요. 단순한 의학적 검진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느낌이었죠. 다른 의사들은 차트만 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김도윤 의사는 달랐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직접 대화했어요. 때로는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했죠. 회복 3일째 되던 날 제가 심심해하니까 한국 음악을 들려주기도 했어요. 이 노래 좋아해요. 들어보세요. 하면서 핸드폰으로 틀어줬는데 발라드였는데 멜로디가 아름다웠어요. 어느 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 같은 외국인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시나요? 다른 환자들도 많으실 텐데. 김도윤 의사의 대답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냥 당신이 혼자니까요. 혼자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잠깐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혼자였거든요. 그 마음을 알아요. 그 순간 뭔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체코에서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누군가 제 외로움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느낌이었어요. 회복 기간 동안 간호사들도 정말 친절했습니다.
이선미 간호사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한국 음식도 소개해 줬죠. 김치찌개 한번 먹어봐요. 몸에 좋아요. 하면서 병원 식당에서 사다 주기도 했어요. 처음 먹어본 김치찌개는 매웠지만 맛있었어요. 특히 몸이 아플 때 먹으니까 더 따뜻하게 느껴졌죠. 한국 음식은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간호사가 이렇게 말해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2주간의 입원 생활이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이상하게 아쉬웠어요. 병원에서 받은 따뜻함이 그리울 것 같았거든요. 특히 김도윤 의사와 간호사들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는데 김도윤 의사가 왔어요. 퇴원 축하드려요. 수술 부위도 잘 아물었고 앞으로 조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는데 김도윤 의사가 잠깐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회복 상황 체크도 할 겸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외국인이라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네요. 솔직히 기뻤어요. 혼자 지내기가 불안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연락 주세요. 원룸으로 돌아와서도 며칠은 조심스럽게 지냈어요. 무거운 것도 들면 안 되고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한국어 학원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찾아와줘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김도윤 의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는데 한글로 되어 있었죠. 번역기를 돌려보니 컨디션은 어떠세요? 회복 잘 되고 계신가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였습니다. 정성스럽게 한글로 문자를 보내준 게 감동이었어요. 저도 서툰 한글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을 담아 썼어요. 그렇게 몇 번 연락을 주고받다가 김도윤 의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회복 상황도 직접 보고 싶고 혼자 계시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첫 만남 장소는 성수동의 작은 카페였어요. 한강이 보이는 예쁜 곳이었죠. 김도윤 의사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병원에서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편안하고 친근해 보였어요.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한국어 공부하는 얘기,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든 점들을 다 들어줬습니다. 특히 음식 얘기를 할 때가 재밌었어요. 김치찌개는 이제 괜찮아요. 그런데 순대는 아직 못 먹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웃으면서 순대는 한국 사람도 호불호가 갈려요 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제가 한 이 말이었어요. 한국에선 누가 내 마음을 물어봐 줬어요. 체코에선 없던 일이에요. 모델이라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는 눈빛이었는데 여기선 힘든 점까지 걱정해줘요. 김도윤 의사도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일찍 잃고 혼자 공부해서 의사가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알 것 같아요. 외로움이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그 말을 듣고 김도윤 의사를 다르게 보게 됐어요. 단순히 친절한 의사가 아니라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구나 싶었죠. 커피를 마시면서 2시간 넘게 대화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체코 이야기도 해주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줬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헤어지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김도윤 의사와 만난 지 2달 정도 됐을 때였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이가 되어 있었죠. 단순히 의사와 환자 관계를 넘어서 친구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김도윤 의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카롤리나 씨, 죄송한데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세요. 심장마비였어요. 그 순간 망설임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김도윤 의사 생각만 났어요. 얼마나 놀라고 걱정될까 싶었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김도윤 의사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의 침착한 모습과는 달리 많이 동요된 것 같았습니다. 손을 떨고 있더라고요. 왜 오셨어요? 바쁘실 텐데.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 앞에서는 그냥 아들이었던 거죠. 혼자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옆에 앉았어요. 예전에 김도윤 의사가 저에게 해준 말이었죠. 6시간 동안 함께 기다렸습니다.
별로 말은 안 했지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중간에 커피도 사다 주고 간단한 샌드위치도 먹으라고 권했죠. 김도윤 의사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 하나 키우시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서 말이에요. 만약 어머니까지 잃으면.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을 거예요. 선생님이 훌륭한 의사가 된 걸 보면 어머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새벽 2시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고 회복될 거예요. 그 순간 김도윤 의사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면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겠다는 걸요. 김도윤 의사의 어머니는 금세 회복됐어요. 병문안을 갔을 때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이가 당신 얘기를 많이 해요. 고마워요, 딸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어머니가 체코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프라하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면서요? 언젠가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한국어로 어머니 고마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셨어요. 한국말 정말 잘하네 하시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제 친어머니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김도윤 의사가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습니다. 어머니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카롤리나 씨, 저와 사귈 생각 없으세요? 진심입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이미 마음을 다 준 상태였거든요. 네, 좋아요. 저도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학원 선생님이 소개해준 작은 모델 에이전시에서 일하게 됐어요. 러시아어와 체코어를 할 수 있어서 동유럽 모델들의 컨설턴트 역할을 맡았죠. 처음엔 언어 때문에 힘들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저처럼 외국에서 온 모델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었거든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제 의견을 존중해줬어요. 카롤리나 씨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주는 거예요. 체코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김도윤 의사와 결혼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큰 결혼식은 못했지만 작고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체코에서 부모님과 언니도 왔습니다. 부모님이 김도윤 의사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런 신사적인 남자가 있구나 하시면서 정말 만족해 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김도윤 의사와 대화하면서 사위 잘 뒀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어머니는 한국 문화가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어른을 정말 공경하는구나. 카롤리나도 이런 환경에서 살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식 피로연에서 김도윤 의사가 체코어로 인사말을 준비해온 것도 감동이었어요. 발음이 어설펐지만 태심새나. 바스 체코어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에 부모님이 울컥하셨어요. 지금은 한국 국적도 취득했고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4급까지 땄습니다. 김도윤 의사가 이제 한국 사람보다 한국어 잘하는 것 같다고 농담할 정도예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정말 좋아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어머니가 먼저 다가와 주셨거든요. 외국에서 혼자 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시면서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세요. 요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까지 이제 웬만한 한국 음식은 다 만들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나보다 요리 잘한다고 자랑하실 정도입니다. 특히 김치 담그는 법도 배웠어요. 처음엔 너무 어려웠는데 어머니가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죠. 김치는 정성이야. 사랑을 담아야 맛있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 음식의 철학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이에요. 예전에는 외모로만 평가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한 인격체로 봐주는 걸 느꼈거든요.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제 의견을 정말 존중해줘요. 카롤리나 씨 아이디어가 정말 좋네요. 이런 관점은 생각 못했는데 신선해요. 이런 식으로 말해줍니다. 체코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김도윤 의사도 항상 저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줍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꼭 제 의견을 물어보고 존중해줘요.
당신 생각이 어때?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작년에는 체코에서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한국 생활을 구경하러 온 거죠. 친구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카롤리나, 정말 행복해 보여. 얼굴이 달라졌어. 정말 그래요.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밝아진 제 모습을 봅니다. 단순히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마음도 아름다워진 느낌이에요. 사랑받고 존중받으니까 자신감도 생겼고요. 어느 날 김도윤 의사가 물어봤어요. 한국 생활 어때? 후회 안 해? 가끔 체코가 그립지 않아?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저를 아름답다고만 본 나라가 아니에요. 저를 존재로 받아준 나라입니다. 여기서 진짜 제 자신을 찾았어요. 정말 그래요. 체코에서는 그냥 예쁜 인형 취급받았지만 한국에서는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았어요. 제 생각과 감정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을 만났고 진정한 사랑도 찾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프라하가 그리워져요. 고향이니까요. 하지만 제 진짜 집은 여기 한국입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가족이 있고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한국에 와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보여준 따뜻함이 바로 그런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의 세심한 배려, 한국어 학원 친구들의 우정, 직장 동료들의 존중, 시가족들의 사랑. 이 모든 게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요즘은 다른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한국을 추천해줘요.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야. 사람들이 진심으로 배려해줘. 너도 한번 와봐. 이렇게 말하면서요. 김도윤 의사와 저는 내년에 아이를 가질 계획이에요. 그 아이에게는 한국의 따뜻함과 체코의 우아함을 모두 물려주고 싶습니다. 두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외국인 친구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정말 외국인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나라거든요. 저처럼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자신만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외모든 능력이든 성격이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김도윤 의사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시어머니와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한국에서 찾은 이 작은 일상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